안녕하십니까, 송희복 교수입니다. 진주교대 1학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강이 되겠습니다. 문학 작품의 읽기 제7강이고요. 이때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불꽃 같은 서정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 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정주의 바다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106쪽을 펴보세요. 길을 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 위에 무수한 밤이 왕래하나, 길은 항시 어디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 바라라고 하는 시 제1원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시의 화자는 무언가 암중모색을 일삼고 있다. 암중,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고 있다. 암울한 시대의 길찾기를 시도하고 있는 시의 하자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시는 1939년 일제강점기 작품입니다. 시대 상황에 대응하면서 시인의 삶의식, 존재론의 확장을 보여준 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바다는 뭐라 할까요? 생존의 무대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연, 3연, 4연, 5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2연을 또 한 읽어보겠습니다.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울음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 속에 숨겨 가지고 너는 무언의 해심에 홀로 타오르는 한낱 꽃 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음에 젖은 얼굴이니까 지금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언의 해심에 홀로 타오르는, 무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없다, 그런 뜻이겠죠. 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해자, 심자는 마음 심자인데 바다의 마음이란 뜻이 아니라 바다의 중심, 바다의 한가운데, 바다의 말 없는 한가운데가 무언의 해심입니다. 바다의 말 없는 한가운데에 홀로 타오르는 한낱 꽃 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꽃 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했으니 내적 열정의 충일함,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영혼의 열기와 더불어서 침몰하라라고 했는데, 침몰하라는 말은 정말 물에 빠져 죽으라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결단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 보세요. 스스로의 푸르른 정열에 넘쳐. 스스로의라고 했는데 원문어는 스스로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부사에다가 이게 부사형 전미사 히를 넣었으니 굉장히 문법적으로는 낯선 언어가 되겠네요. 이 시의 시인은 서정주인데요. 서정주의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1930년대에는 이런 표현이 통용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히. 이 스스로히라고 하는 정말안에 요즘의 관점에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조어법을 두고 나는 스스로의 푸르른 정열이라고 했거든요. 스스로히를 스스로의, 뜻은 저절로, 그 말입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부사, 저절로 푸르른 정열에 넘쳐 둥그런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 바다의 깊이 위에 내 구멍 뚫린 피를 불고 청년아. 이제 청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지금 부르고 있는 대상이죠. 청년. 자기 같은 또래의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내가 바다가 무대라고 했죠. 생존의 무대. 바다가 물이라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청년은 배우다, 배우로 비유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애비를 잊어버려, 애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친척과 동물을 잊어버려, 마지막에 내 계집을 잊어버려. 사사로운 잣다른 인연을 모두 끊으라, 그런 이야기죠. 무엇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통과제의라는 것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통과제의나 구도자의 출가 의지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시인은 청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만주까지 갔다 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인 서정조의 아버지는 너는 인간이 아니여,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인간이 아니라 뻘로 만든 인간이여. 뻘, 갯벌. 사람이 아니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학교도 중간에 중앙고부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강주 학생의거와 관련이 있어서 학생운동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창고부를 다니는데 학교를 제대로 거의 다 중퇴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안에 전문학교를 갔는데 중앙불교 전문학교, 지금의 동국대학입니다. 가서 박한영 선임을 만나서 거기에서 불교 공부를 합니다. 중앙불전 불교 전문학교 수학을 하면서 역시 학교를 졸업을 못해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에 내려가가지고 해인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교사, 임시교사 일도 좀 하고요. 이런저런 일을 갖다가 여러 가지 안에 하면서 안에 실패하고 포기하고 새롭게 하고 상당히 안에 본인의 자전적인 삶과 연계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연 볼게요. 알라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 침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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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지러운 심장의 무게 위에 풀리처럼 흩날리는 머리칼을 달고 이리로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 바다에 거듭해야 하는가. 눈떠라. 사랑하는 눈을 떠라. 청년아. 삼바다의 어느 동서남북으로도 방과 피에 젖은 국토가 있다. 가라, 침몰하라. 이런 말은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결단도 보통 결단이 아니라 실존적 결단,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닌가.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 바다에 거듭해야 하는가. 존재감이 있어야 가득 찬 무대가 연출되는 것처럼 마치 지금 청년은 자기상의 투사이기도 합니다. 시인 자신의 자화상 혹은 자아상, 자기상의 투사, 비춰주는 것을 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하나의 던져 있는 무대라고 했을 때 그 무대 위에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존재감이 있어야 그 무대가 가득 찰 수가 있거든요. 가득 찬 무대가 연출되는 것처럼 바다에 거듭해야 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피에 젖은 국토가 있다라고 했으니 은근히 일제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된 조국 강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구 부분을 보면 알라스카로 가라, 아라비아로 가라, 아메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이 알라스카, 아라비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낯선 땅이죠. 구체적 의미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자로 시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낯선 곳, 이방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입지를 마련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쓴 것 같은데, 반드시 알라스카, 아라비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외국이 아니어도 된다. 조선 반도 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청년적 열기의 감수성이 돋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인의 그 당시 시대 정신과 무관치 않는 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는 친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
친일로 기울어지면서 일본은 무슨 오장을 안에 찬양하는 시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나온단 말입니다. 한 3년 후입니까 4년 후에 여기 서정주 시인은 내가 대학 재학 중에 강의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성입니다. 서성께서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이렇게 청년적 열기의 감수성이 돋보이는 시를 쓰다가 갑자기 일제 말기에 친일로 기울어진 것을 두고 참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로 넘어갈까요? 109쪽의 노천명의 남사당. 노천명도 친일을 한 전력이 있는 여성 시인입니다. 남사당은 우리나라 전통 유랑 애인 집단을 말하는데 원래는 사당패였습니다. 유튜브에 이 강의를 갖다가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세한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죠.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단같이 머리를 따 내리는 사나이. 이때 나는 노천명 시인 자신은 아닙니다. 여성 시인이니까. 여성 시인이 사나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극적인 화자. 이 극적인 화자를 퍼소나라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탈, 가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허구적인 화자, 극적인 화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전적 그 자기 경험을 반영한 화자는 아니다. 초립의 계좌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 부는 저녁이면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 초립이라는 것은 풀갓을 말하는 거고요. 계좌는 옛날 그 군복입니다. 포졸들이 입는 옷이다. 무당들, 여자 무당, 무녀들도 이렇게 쾌자를 입었다. 칼춤 추는, 건물을 추는 기생들도 쾌자를 입고 추었죠. 남사당은 조선 후기, 조선 말기에 생겨나서 사당패는 원래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다 합동으로 공연을 하는 집단을 말하는데 그 사당패가 많이 서울에 있었던 데가 사당동이라고 하는 지명과 사당역이라고 하는 역명이 있죠. 그 부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천민 예인 집단인데 여자들이 돈 있는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매춘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자는 이렇게 공연 배우로 그 예인으로 그 인정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면 남자끼리만 해서 만든 예인 집단을 남사랑이라고 하는데 남사랑은 일제강점기까지 이렇게 계속 맥맥을 유지해 옵니다. 그러면 남사랑패에서는 여자 역도 남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리하여 장터 어느 날 넓은 마당을 빌어 시골에 가설무례를 세워놓고 그 포장 안에서 여러 가지 안에 기회를 동원합니다. 뭐 줄타기도 하고요, 뭐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이렇게 유랑 연애 집단은 대체로 크게 나누어 두 갈래로 있었는데 하나는 남사당패고 남사당패는 이제 시골을 돌아다니는 것이고 도시 극장을 영화관이나 극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공연하는 또 집단이 있었어요. 이것을 악극단이라고 해요. 주로 트로트 음악이나 막강극, 연극 이런 것을 담당하는 악극단이 있었습니다. 남사당패와 악극단이 일제강점기의 유랑 연애 집단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산 넘어 지나온 저 촌엔 은반지를 사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다음 날이면 드남을 짓는 처녀야. 나는 집시의 피였다.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떨기의 이슬을 털며 기에 오르는 새벽은 마지막 연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날라리 음이 굉장히 높고 가벼운 거 태평소라고 하고 또 호적이라고 합니다. 오랑캐 필이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전래 해온 악기가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치고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높고 가볍습니다. 삐리리 삐리리 하고 있죠. 그래서 가벼운 사람을 두고 날라리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우리의 모든 안에 공연은 슬픔과 기쁨이 섞여 있는 겁니다. 슬픔이 한이라고 하면 기쁨은 신명이죠. 슬픔은 보통 정박으로 이루어지는 박자관념으로 볼 때, 기쁨은 엇박입니다. 정박과 엇박. 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안에 길이가 똑같이 쿵짝짝짝 쿵짝짝짝 이게 다 정박이에요. 그런데 이 박자가 막 박자나 가락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이것을 엇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엇박이에요. 대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두 박자거든요. 두 박자 아닙니까? 한민은 반박자식입니다. 두 박자, 한 반박자, 민 반박자, 마지막 국은 한 박자. 둘 반반 하나. 대한민국. 이렇게 막 길이 다르게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엇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악이나 궁중무용은 보통 정박으로 연주를 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절제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슬픔의 공연이라고 한다면, 기쁨은 민속악이나 정악이 아니라 민속악이나 또 궁중무용이 아니라 민속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민속악에서 소리를 아주 엇박으로 내는 소리를 허튼 소리라고 합니다. 이 정악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궁중음악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 시조창을 하고 가곡창을 하고 이런 사람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가락이요, 장단이단 말입니다. 이것을 허튼 소리라고. 춤도 마찬가지거든요. 춤추는 게 꼭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미친 사람 안에 몸 흔드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런 것을 허튼 춤이라고 해요. 허튼 소리, 허튼 춤. 이것을 우리는 엇박에 의한 소리와 음악과 무용을 구현시키는 것인데요. 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귀한 가락이고 박자고 또 신체적 표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흩어졌다고 해서 허튼 소리에 허튼 춤이라고 했으니까 흩어졌다고 해서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조란 말을 갖다가 쓰죠. 이것은 대체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천민애인의 무속 기회에서 비롯됩니다. 신하이 무당들이 소리하고 춤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판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백성들은 대체로 신명나는 것, 기쁜 것,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엇박으로서 신명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이것이 잘 섞여 있어야 우리의 가락이 되고 춤이 되고 또 연주가 되고 신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남사당표에서 여장 한 청년은 남사당 계급 구성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 비리에 해당됩니다. 비리, 여장수련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허들에 있는 도맡아 한다. 나이도 제일 어리다. 보통 17, 16살 되는 소년들이다. 여기에 시적 화자는 비리입니다. 또 넘어갈까요? 벨 해는 밤, 윤동주의 벨 해는 밤,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책을 한번 보죠. 114쪽은 생략하고 115쪽을 보겠는데요. 보기 전에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한마디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인들의 자전적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극적인 허구, 극적인 세계, 극적인 독백의 세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허구가 중요합니까? 자전적 경험이 중요할까요? 문학에서는 역시 허구적인 것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전적 경험의 시와 소설을 써서 또한의 그 부분에 일가를 이룬 사람이 많은데, 윤동주의 경우가 거의 허구화된 내용은 없어요. 거의 자전적 경험으로만 문학적인 표현을 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삶인 시요, 시가 삶인 경우의 대표적인 시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일기 대신에 시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 작품 밑에는 반드시 창작, 연, 월, 일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기 같은 시를 썼다. 일기 같은 시를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극적이고 허구적인 장치의 문학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인의 자전적 경험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고, 벨 해는 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마찬가지이다. 이 시를 쓸 때는 거의 인생의 한강기라고 할 수 있는 연희전문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연희전문학교는 지금의 연세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시를 쓴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썼습니다. 윤동주는 평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29살, 그러니까 27년 몇 개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27년 남짓한 생애를 살면서 지역을 몇 군데 왔다 갔다 했냐 하면 7군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기 고향인 북한도 명동천, 거기에서 시내로 이사 갑니다. 용정, 평양에도 학교 조금 다녔죠. 1년간 평양 숭실학교.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되는 바람에 다시 고향으로 쫓겨갑니다.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4년 동안 연희전문학교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국내에서 네 군데 살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국내라고 합시다. 일본 가서 3군데 살았어요. 도쿄, 교토, 후쿠오카. 그러니까 7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소학교,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1군데만 다녀야 되는데 3군데 다녔어요. 그리고 전문학교 1군데. 다 합해서 몇 군데입니까? 2, 3, 1, 6군데이지 않습니까? 대학은 2군데 다녔으니까 학교는 8군데 다녔네. 지역 7군데, 학교 8군데 다녔습니다. 115쪽, 거의 삶의 자전적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15쪽을 읽어봅시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소학교는 자기 명동촌 고향에서, 명동촌이라는 것은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다. 한경도 사람들, 적경지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마을을 일구었습니다. 개간해서 마을을 일구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명동촌이라 했어요. 동쪽을 밝힌다 했는데 이 동쪽이 바로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을 밝히는 마을이다. 명동촌에서 이 학교 설립자는 그 외삼촌 유명한 김약연 선생이 이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학교가 근데 5년제였어요. 5년제. 5년제고 중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중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6년제를 나와야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더 다닌 것이 그 제부한테 조금 거리가 떨어진 중국인 소학교 6학년을 다시 다녔습니다. 이때 만난 소녀, 중국 소녀 이름이 폐경옥입니다. 각각 다 이름이 다릅니다. 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폐경옥이 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폐와 경과 옥입니다. 이국소녀. 이국소녀라는 게 중국을 이국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아도 중국을 조국이 아니라 이국이라고 봤던 겁니다. 중국인 소학교 6학년을 다시 다니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이웃은 전부 저기 북한 들어간 우리 조선 동포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나마 윤동주 집안은 좀 부유했습니다. 이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중국인들은 멸시하기를 고려방자라고 했습니다. 한자말로 고려방자. 커우리 펑저, 중국말로. 그러니까 아주 멸시하는 조선인 거지, 이런 뜻입니다. 이 가난한 이웃 사람들이 그 당시 중국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던 고려방자, 북한도에 있는 가난한 조선인들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네들은 너무니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부터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하는 두연평으로 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의 자전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는 긍정의 뜻을 말할 때 따는 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기야, 그런 뜻입니다.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덮어버렸습니다. 하기야,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뭘까요? 이 시를 쓸 무렵에 그는 마음이 굳혀져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일본에 가서 유학한다. 특히 윤동주의 아버지가 강하게 너는 일본 가서 공부해라. 더 공부해라고. 내가 뒤에서 그때 윤동주 아버지도 참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교사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출판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여러 가지 장사를 했어요. 용정 시내에서. 그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너는 일본에 가서 더 공부해라 해서 본인 자신보다 아버지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일본에 갑니다. 근데 일본에 가려면 도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이름이 조선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도항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학교에 가서 등록하기 직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일본식 이름을 등록을 했는데 이것을 창씨 개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들 창씨 개명이라 하는데 창씨라고 하는 것은 성을 새로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데 거의 하여튼 창씨 일본식 이름은 히라누마 도추인데 히라누마는 파평윤씨지 모든 사람들이 다 썼던 그 당시에 내 성이니까 본인의 그 개인적 의지에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서 파평윤씨 집안에서 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도추라는 말은 동주의 일본식 발음일 뿐이지 그 발음만 바뀌지 한자로는 그대로 썼거든요. 이것을 꼭 개명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 창씨 개명이라기보다는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윤동주도 창씨 개명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자기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식 이름을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학적부를 떼고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부끄러운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이렇게 히라누마 도추 한자로 넉자를 써서 한번 써보고 덮어버렸습니다. 왜? 이 이름이 부끄러우니까. 자기 진짜 이름은 윤동주인데 히라누마 도주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거든요. 마치 벌레가 서르라미가 서르르 끼뚜라미가 끼뚤끼뚤 울듯이 제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서 울듯이 마치 자기도 도추 하는 이 이름이 마치 벌레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처럼 자기도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년에 보면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건 뭘 뜻할까요? 행간에 숨은 의미가 반영되어 있죠. 잃어버린 내 나라의 땅을 다시 찾는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서 하듯이 무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때는 진짜 이름인 윤동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희망을 지금 노래한 부분이 마지막 연이 아닌가. 마지막 연은 따로 없었습니다. 초고에는 없었습니다. 첨선 원고에는 없었다가 다시 이렇게 추가해서 썼는데 진짜 이름 윤동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한 이 내용은 거의 고등학교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인의 자전적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된 시가 별해는 바입니다. 그 밖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봅시다. 이상화 빼앗긴 들에로 봄은 오는가 1926년에 발표된 시고요. 개벽지라고 하는 종합 교양지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천도교에서 발간하는 교양 잡지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동아 월간조선 이런 것에 해당하는 잡지였어요. 이걸 발표함으로써 폐간되겠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대로로 봄은 오는가. 한행이 바로 한연이 되네요. 만국의 감회를 통해서 시심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국의 감회를 통해 시심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 제1연이다. 나는 온몸에 해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마치 꿈꾸는 것처럼
자기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구에겐가 이끌려서 걸어가고 있다. 무의식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런 것을 목류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병적으로 심화되면 목류병이 되죠. 그런데 이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와 마지막 부분에 봄 신령이 집힌 나보다가 서로 호응관계를 맺고 있다. 거기에 가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담은 하늘아 더라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거 가치를 않구나. 왜? 뭔가 모르게 꿈속을 헤매듯이 그러고만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대로 이곳에 온 거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네가 끌었느냐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워라 답답하구나 말을 해다오. 누가 이 누가에서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앞에 부분에 바로 앞에 부분에 그렇다면 이 누구는 봄의 신령이다. 봄을 신격화한 봄의 신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지난번 제가 유튜브 강의에 올린 게 있습니다. 두보이시 춘야희우 봄밤의 기쁜 비 반가운 비 만물을 소생시키는 호우 좋은 비라고 이런 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는 고운 비는 두보의 시에 나오는 춘야희우와 좀 비슷한 느낌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너는 삼단 같은 아주 가지런하는 것을 삼단이라고 합니다. 삼배 만들어낸 삼이라고 하는 옛날 작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삼단이 되는데 아주 가지런하다 해서 여자의 가지런한 머리카락을 삼단 같은 머리라는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머리를 감다. 정확하게는 머리카락을 감다인데 지금도 머리를 감다 하지 머리카락을 감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뒤에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하던 이거는 바로 진짜 머리입니다. 앞에 머리는 사실은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이다. 요즘도 머리카락 감다 소리 안 합니다. 머리 감다 하지. 혼자라도 기쁘게 나가자. 가쁘게 나가자. 가쁘다. 숨가쁘게 가자. 이게 당시 띄어쓰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이렇게 되어야 할지 가쁘게나 가자. 이렇게 되어야 할지 이것도 모호합니다. 125쪽 제일 아래쪽에 이 책에서는 가쁘게나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쁘게 나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자 하는 것은 나아가다. 앞으로 전진해 가다 하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가쁘게 나아가자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가쁘다 하는 것은 숨가쁘게라는 뜻이죠.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도랑물 알죠?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이 착한 도랑물이 모성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문제예요. 그 다음 면을 보세요.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깝치다 하는 것은 경상도에서 흔히 쓰는 방언입니다. 까불지 마라. 또 재촉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이게 제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해석은 들막꽃이 들판에 핀 막꽃, 마 알죠? 먹는 마. 거기에 꽃이 핍니다. 또 어떤 이는 들막꽃을 들판에 피는 맥꽃은 날파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천지에 맥꽃이 많이 폈어요. 아주 이쁘고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꽃이든 맥꽃이든 다 이게 여름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드라미도 이게 여름꽃이거든요. 이것도 계절 안 맞습니다. 맨드라미 들막꽃, 맨드라미도 여름꽃이고 지금 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막꽃도 막꽃이든 맥꽃이든 다 여름꽃인데 이게 계절이 안 맞기 때문에 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맨드라미는 민들레의
방언형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맨드라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맨드라미는 민들레다. 교재 129쪽 한 중간에 볼까요? 야생초 노란 민들레 있죠. 요즘 민들레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서 맨들레, 멈들레, 문들레, 머섬둘레, 모섬둘레, 민들레리 20가지 이상의 변이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민들레로 이렇게 통일이 되죠. 경남 양산 지역의 민드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이상하는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는 민들레를 맨드람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대구 사람 이것도 조금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대구 방언행은 신냉이, 둥글레 이런 말을 갖다가 씁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와 양산은 그다지 멀지는 않은 지역입니다만 여기에서 맨드라미가 아니라 민들레인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왜? 봄의 꽃이어야 하니까. 덜마꽃은 그러면 또 봄의 꽃으로 본다 하면 이건 꽃 이름이 아니다. 덜마꽃은 이때 마는 마을을 줄인 말이에요. 마을에 들었을 때 보이는 꽃, 이게 덜마꽃이 아니겠느냐. 마을을 갖다가 마라고 쓰는 경우 있습니다. 산마을을 산마라고 하고, 덜마을을 덜마, 아랫마을을 아랫마, 윗마을을 윗마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피어있는 꽃이 덜마꽃일 가능성이 많다. 마을 입구를 우리는 동구앞이라고 합니다. 동구앞 아카시아 꽃이 피었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맨드라미 덜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하는 말은 마을 입구에 핀, 동구 앞에 핀 민들레에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되어야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계절의 호응관계도 맞고요. 나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문과에서도 이런 말 거의 하질 않아요. 그냥 옛날 그대로 여름꽃 맨드라미와 들판에 킨 막꽃이나 맥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또 문제점이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모순적이다. 아주가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지심이 바로 김입니다. 김매다. 김매기라고 김이 뭐냐면 잡초를 뜻하거든요. 그 지심매던, 잡초매던, 김매던 그 덜이라, 그 덜판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부드러운 이 헐걸.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자, 철 모르는 아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순진무구한 아이 말하고 있죠. 짬도 모르고, 옛날에 노래가 있었어요. 짬 좀 내줘요 하는. 이 결을, 여유, 기회, 전후사정, 시대 감각, 하여튼 타임과 관계되는 그런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짬은 시간 그 개념이다. 짬도 모르고, 이때는 시대적인 세상 돌아가는 어떤 형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끝도 없이 치닫는 내 호나, 이때 나의 영호나, 어떤 영혼인가? 한심한 영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수 없다. 이 자조라고 하죠. 지식이나 이 자조의식. 스스로 비웃적거리는 거. 답을 하려무나 시대의 현 시대에 대하여 응답하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3.1 운동 때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면서 시대의 현실에 대하여 응답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적화자. 이 시적화자는 다름 아니라 이상화 자신입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전다는 이야기는 바로 지식인의 불구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를 걷는다. 하루 종일 이렇게 들판을 걷고 있는가 보죠.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대목인데 막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봄 신령이 지피다. 봄의 신령이 지피다. 신령이 지피다 하는 것은 신내림을 받다. 그 말입니다. 보통 무당의 강신의식에서 무슨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 칼날 위에 올라가 춤추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신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이 집히다 하는 것은 신내림을 받는다 그 말이니까 신내림을 받게 되면 초능력이 생기게 되죠. 초능력이 생기는 그 수준에 이르면 미래에 대한 어떤 예감이나 예언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누가 부르는지 알 수 없이 난 자꾸 내가 이 빼앗긴 들을 걷고만 씹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걷는데 이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봄의 신령에 집혀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 민간신앙적 사마니즘적인 어떤 요소가 상당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신데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안에 또 뭐 땅이니까 땅신 같으면 우리 민간신앙에서는 지신 밝게 할 때 지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는 것을 그레이터 머더, 데모신이라고 해요. 뭐 여기에 젖먹이 달랜다, 살진 젖가슴과 같은 흑 이런 이야기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 신의 인범의 신령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신, 즉 데모신이 아니겠나, 땅의 여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 시에도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상하게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에 나타난 사마니즘적인 영감의 무슨 상상력 해가지고 논문 한 편 써도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